자, 우리 71페이지 부동산 투자론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론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저기서 문항수가 한 8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투자론에서 먼저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죠. 자, 투자해 보시면 자, 먼저 기억에 투자, 운용, 처분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 그죠? 하지만 투기는요, 투자와 처분밖에 없죠? 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득이득이라 그러죠? 맞아요.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요? 자본이득이라 그러죠. 자본이득. 자, 그럼 우리 현금 흐름에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업수지라고도 하고 또는 운영수지라고도 그러죠. 맞아요? 영업수지 어떤 게 있어, 이거?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이런 거 있잖아.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 영업수지잖아요. 자,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뭐라 부릅니까? 지분 복귀액. 지분 복귀액이라 부르죠. 맞아요? 이 두 개는 보유와 관계 있고 이 둘은 뭐와 관계 있다? 처분과 관계 있다.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득과 영업수지는 한 번 발생합니까? 여러 해 동안 발생합니까? 여러 해 발생하죠. 자본이득과 지분복귀액은요 1회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투기는 이게 있다 없다. 투기는 보유 단계가 없다. 처분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놔야 돼. 이거는 기본 알아놔야 되겠다고. 어떻게 집에 꼭 봐야 돼. 이제는 이제 봐야 된다고. 내일 되면 잊어보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장단점이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알아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보세요. 자, 거기서는 지렛대 효과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자, 그럼 2번 체크. 그리고 4번 체크. 자, 2번이 뭔데요? 구매력 보호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매력 보호 기능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헤지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면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인플레이션 헤지 또는 구매력 보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투자라고 그럴까요? 인플레가 일어나면, 자, 일단 인플레가 일어나면요, 첫 번째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맞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야, 지금. 주식값도 오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실물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로 돈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이나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돈이 가고 있잖아요. 뭐 코인이나 이런 데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화폐를 못 믿겠다는 얘기죠. 많이 발행을 해버리니까. 어찌됐든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화폐를 갖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그러면 인플레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세 효과. 절세 효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왜 세금이 절약될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옆에 적으세요. 감가상각비. 그리고 이자 비용. 이자 비용만큼은 우리가 세금 낼 때 빼주거든요. 순대이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맞아? 그 순대이 할 때 이가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이자 비용을 빼줘요. 세금 계산할 때.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절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넘기세요. 자, 넘기면 이제 지렛대 효과 나오네요. 자, 지렛대 효과는 중요하다 그랬다, 그죠? 그럼 일단 지렛대 효과는 일단 뜻을 알아야 돼요. 지렛대 효과의 뜻이 뭐예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는 거죠. 총 수익률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변하더라 이 말이야. 그럼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걸 뭐라 불러요? 정의 지렛대 효과.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이걸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부의 지렛대 효과라 부른단 말이야. 부채를 이용했는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부채를 이용했어. 부채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 비율이 증가했다. 뭐 부채 비율이 증가했다. 융자 비율이 증가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부채를 이용했다는 얘기거든. 그죠? 자,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더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 대부 비율을 증가시키고 부채 비율을 증가시켰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더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자.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해. 그대로야, 그대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불변이더라. 안 변하더라. 이걸 뭐라 부르자는 거예요? 그렇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뜻 이해되셨어요? 뜻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때도 있고 그대로일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고 왜 그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그렇지. 이자율.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자, 이 경우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총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총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를 이용하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총수익률이 그래 은행 이자율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부가 일어나. 그럼 중립은 총수익률하고 이자율하고 같은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은 게 정부 중립의 발생 조건인 겁니다. 오케이? 자, 질문. 그러면 정의 부로도 바뀔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고 있는데
부의 지렛대 효과라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뀔 수 있어 없어? 있다. 어떨 때? 그래, 이자율이 변하면. 만약에 지금은 이자율이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정이잖아. 그럼 이자율이 막 올라가. 이자율이 총수익률보다 높아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부가 되는 거야. 그럼 부가 정으로 될 수 있나요? 뭐가 바뀔 때? 이자율이 바뀔 때. 이자율이 바뀔 때. 이자율이 변해야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부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부채를 갚았어. 그럼 부채를 갚으면 부가 정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자율이 바뀌어야 돼. 이자율이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요약집 보세요. 먼저 이것도 지금 체크하고 갈게요. 자, 72페이지 보시면 지렛대 효과의 종류 나와요. 자, 정의 지렛대 효과. 기억. 조금 전에 뜻이죠.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를 이용할수록 이익이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어떨 때 일어나느냐?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제일 커질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총 자본 수익률이 크고, 저당 수익률이 제일 작겠지, 순서가. 맞습니까? 그럼 부중립도 꼭 봐주세요. 같이.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다. 자, 그러면 부채를 이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부채를 이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라 위험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야. 위험 증가 동그라미. 감소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 5번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부채를 안 쓴다는 얘기죠. 부채 안 쓰면 지렛대 효과 없지 뭐. 맞아요? 그 얘기고요. 6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의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여기 부채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부채를 갚는다는 얘기죠. 부채를 갚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된다, 전환되지 않는다? 전환 안 돼. 그러면 정으로 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이자율이 변해야 된다. 됐어요? 지렛대 효과 다네 뭐. 이거 뭐가 있노? 더 이상 뭐 공부할 게 되게 뭐 있어요? 이론 끝이야. 이게 지렛대 효과의 끝. 자, 그 다음 우리 뭘 알아야 되느냐?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자, 그게 보면 지렛대 효과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 관한 공식이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3개 있잖아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외워두셔야 돼요. 두 번째도 외우면 좋은데, 두 번째도 여유가 되면 외워두세요. 근데 두 번째는 시험 문제로 잘 안 내요. 첫 번째, 세 번째를 잘 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 정리 끝났어요. 나 혼자만 정리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가 끝나야 돼. 이 공부는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다. 계속 마무리. 이제 마무리다, 마무리 단계. 빨리 6월 달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 2차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가 1차 잡고 있을래? 자, 132페이지입니다. 132. 자, 여기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27회 때 나왔네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은 실물자산의 특성과 부동산 실물자산 맞아요.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하다. 당연한 얘기고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임대사업자라는 뜻이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절세효과예요. 절세효과. 맞죠? 3번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이 저당권이라는 게 뭘까요? 돈 빌린다는 얘기죠. 부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부채. 그리고 전세도 대표적인 레버리지거든요. 전세를 이용해서 집 사는 거 있죠? 이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입니다. 전세, 그러면 내 돈이야, 남의 돈이야? 남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예요. 맞습니다. 4번요.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자, 이 말에서 연동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그 지문의 큰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 4번에서 큰 흐름은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률이 연동한다는 게 뭐냐면, 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요, 안 올라요? 그게 연동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물가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구매력이 보호가 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봐봐, 물가가 막 올라. 근데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거든. 그 화폐를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물가가 오르네? 그럼 아파트 값도 어떻게 돼?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중에 물가가 아무리 올랐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죠, 다른 물건을. 그러면은 예전하고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 구매력이 보호가 되죠. 제가 전에 왜 땅에 돈 묻는 거하고 금 묻은 거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땅에다 돈을 묻어 놓고 나서 땅에다 1억을 묻어 놨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억 원어치 금을 샀어.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예? 그럼 지금은 1억 가지고 쌀 10가마를 살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버렸단 말이야. 10년이 지나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근데 쌀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땅에 묻어놓은 1억 가지고는 옛날처럼 10가마 사요, 못 사요? 못 사지. 하지만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는 동안 금값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을 팔면은 예전처럼 그대로 10가마를 살 수가 있죠. 맞아요? 이거를 뭐라 부른다? 구매력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5번 볼게요. 5번 별표죠. 5번 같은 게 이제 답으로 나오죠. 자,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맞죠?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이걸 뭐라 불러요? 유동성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낮은 황금성이라고도 그러고. 네, 맞아요. 낮은 황금성 좋아요. 낮은 황금성 또는 유동성 위험이 크다. 5번은 별표, 이거 알아야 되겠네.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우리 지렛효과 봐야 되니까 쭉 한번 넘겨보세요. 지렛효과 어디 갔던 거? 뒤에 나오나? 이거 뭐야 이거? 지렛효과 문제가 왜 없어? 혹시 그냥 찾아보세요. 있는지. 아, 뒤에 있네. 네. 자, 없을 리가 없죠. 자, 157페이지네요. 뒤쪽에 구성이 되어 있네요. 다른 문제집 가지신 분들은 지렛효과가 아마 앞쪽에 있을 거예요. 앞쪽에. 자, 우리 요 문제집은 157페이지에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157페이지. 자, 그 22회 때 나왔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투자론하고도 관계 있지만 금융론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자산은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에요. 부채의 합. 그럼 내가 지금 10억의 자산을 갖고 있어. 10억의 자산. 내 집이 10억짜리야. 근데 10억짜리 자산을 보니까 내 돈 4억이 들고 은행에서 6억 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하고 합친 거다. 이거 내 돈이고 이거는 남의 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도 포함이 돼요. 자산 안에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대부 비율을 구해라. 그럼 대부 비율은 얼마일까요? 10억분의 6억이죠.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맞아요? 그럼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해? 자본분의 부채잖아. 자본분의 부채. 그럼 여기서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은 자본이 얼만데? 4억. 부채는 얼만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 0.6, 즉 60%고 부채 비율은 얼마예요? 1.5가 되나? 1.5죠? 즉 150%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1번 문제를 우리 한번 풀어봅니다. 자, 1번 문제 봐봐. 자, A 회사 자본은 16만원, 부채는 4만원이래.
그러면 자산은 얼마인데요? 20만 원. 두 개 합치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B에서는 자산이 얼마예요? 40만 원. 자, 부채 비율을 구하래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다. 그럼 부채 비율은 16분의 4네? 16분의 4. B회사의 부채 비율은요? 20분의 20. 20분의 20은 얼마인데? 1이죠? 1은 100%잖아요. 자, 잘 봐봐. 자, 부채 비율이 어떨 때 100%가 돼? 부채 비율은 어떨 때 100%가 되는 거야? 자본과 부채가 같은 100%가 된다는 거다. 내 돈하고 남의 돈이 똑같잖아. 그럼 부채 비율 100%예요. 그럼 대부 비율은 몇 프로예요? B회사 대부 비율. B회사 대부 비율 50%. 40분의 20이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거, 내 돈하고 남의 돈이 똑같다면 부채 비율이 100%고 대부 비율 50%예요. 그 말은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다? 100%입니다. 대부 비율이 50%인 경우가 이 경우야. 내 돈과 남의 돈이 똑같아. 내 돈 5억, 은행 돈 5억, 대부 비율 50%야. 부채 비율은 100%. 이 경우를 잘 눈여겨두라고요. 네? 그 점을 잘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딱 봤을 때, 내 돈하고 남의 돈, 은행 돈이 똑같네? 그럼, 대부 비율 50%구나. 부채 비율은요, 100%구나.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 보는 순간, 20, 20이네? 부채 비율 100%잖아. 이게 빨리 돼야 돼. 빨리 돼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이 숫자 쪽에 밝아야 돼요. 딱 보면, 부채 비율 100%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대부 비율은 50%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0회 때 나왔네요.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지레드 효과입니다. 틀린 거 찾기.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 줄치고요. 여기 총 자본 수익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예요. 자, 이번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맞죠? 정의 지레드 효과 발생 조건이죠.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맞습니까? 맞죠?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죠. 증가한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전부 다 계산 문제다. 그죠? 네. 자, 계산 문제인데, 일단 3번 한번 볼게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27회 때.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랬네요. 자, 기억이요.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한다. 또 나왔네. 증가한다. 기억 틀렸다. 자, 기억이 틀렸어요. 그러면요, 1번 답 아니고요, 4번도 답 아니고요, 5번도 답 아니네. 맞아?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만 남았잖아요. 2번, 3번은 보니까 2번은 니은 디귿이고 3번은 니은 리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니은 볼 필요 있어 없어? 니은을 왜 풀고 있어? 니은을 왜 풀어? 선생님 계산 문제 나왔던데요. 뭐 어떡하라고? 안 풀어도 되는데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말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귿이나 리얼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드는 거 읽으면 돼. 그럼 디귿 한번 읽어봅시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지? 이자율이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D가 틀렸네? 그럼 답 3번이네? 그래, 답 3번 니은이잖아요. 그럼 2번에 보니까 숫자가 있고 뭐 계산 문제 나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참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신다고 힘드시죠? 계산 문제까지 넣으면 얼마나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어요? 제가 계산 문제인 거 척 하고 있지만 답 찾는 데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자, 우리 공부를 해서 풀어는 제가 볼게요. 풀어는 볼게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이 계산 문제 나도 떠드는 거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야, 그 무슨 상관이 이래버린다니까.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두 번째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에다가 더하기, 아까 요약집에 식 보셔도 돼요. 눈에 익혀두세요. 총 자본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을 빼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해요? 여기다가 대부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이에요? 그래요, 부채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을. 그러면 자료가 다 있어요. 지금 총 자본 수익률이 얼마예요? 10%죠. 10% 더하기 총 자본 수익률은 얼마? 10% 맞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8%네요. 10% 빼기 8% 곱하기 부채 비율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대부 비율을 줬네. 대부 비율 몇 프로가 돼 있어? 그럼 아까 내가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몇 프로라고? 100%. 그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구해야 돼. 복잡해. 여러분이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내 돈과 남의 돈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100%였죠. 그래서 대부 비율 50%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라는 얘기는 1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100%는 1이에요. 그러면 10%에서 8% 빼면 2%죠. 2% 곱하기 1 더하기 10%. 자, 우리가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을 때는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2%니까 결국 몇 프로입니까?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다? 12%. 니은 맞지, 당연히. 오케이. 사실 이 당시에 문제가 이렇게 조금 지금 수정됐잖아요. 그때 대부 비율이 50%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 비율이 잘못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수정해서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문제 나와서 아까 제가 옳은 거 찾기 할 때는요, 전략적으로 풀라고 그랬어요. 전략적으로 풀어라. 자, 그 다음. 자, 4번도 계산 문제고 5번도 계산 문제고 6번도 계산 문제인데 저는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 자기 자본 수익률 관한 계산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제가 자꾸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한 6번만 풀어볼게요. 6번.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자료를 봤더니 10억 원, 3천만 원 이렇게 돈으로 표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돈으로 나왔을 때는 아까 첫 번째 공식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총 자본 수익률이라든지 저당 수익률 이렇게 수익률로 자료를 줬을 때는 이 공식을 써야 되고 돈으로 줬을 때는 당연히 첫 번째 공식. 우리 요약지에 보면 아까 첫 번째 공식 있죠? 메뉴의 공식이요. 이걸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공식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맞습니까?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못 풀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안 있겠나? 이 정도는 그죠? 네. 자, 두 번째 공식이 뭐예요? 첫 번째 공식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순영업 소득 빼기 이자 비용 더하기 만약에 가치가 상승한 게 있으면 가치 상승분을 더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결국 이거예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익에서 이자를 빼라 이거죠. 맞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액 자기 자본이라 그랬잖아. 전액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부채를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부채 안 쓰죠. 그럼 전액 자기 자본을 사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한번 구해봅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계산 문제를 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천천히 푼다. 빨리 풀지 말고 차분하게 푸세요.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요. 계산 문제도 시간이 왜 부족하냐? 한 번 풀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부족한 거야. 그 왜 답이 없을까요? 내가 나름대로 이게 자신이 있다 생각하고 풀었는데 왜 답이 없을까? 푸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푸는 과정에서 숫자를 하나 누락했다든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했다든지 글자를 희미하게 써가지고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천천히 푼다. 두 번째 시험지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을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적는다. 어떻게 적는다? 깔끔하게 적어야만이 내가 답이 잘못 나왔을 때도 풀이 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흐릿하게 적어버리잖아. 그런 애들은 수학도 잘 못하는 학생들이야. 깔끔하게 적어야 돼. 깔끔하게 쫙 일목요연하게. 그러면 틀린 부분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차분하게 천천히 푸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적으라고요? 깔끔하게 적으세요. 연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이니까 자기자본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저 10억인데 전부 자기자본으로 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밑에 자기자본이 10억이지. 맞아요? 자, 순영업소득은 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전액 자기자본이니까. 그 다음에 가치상승분이 있는지 봐야 돼요. 가치상승분 있어요. 부동산 연간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연 2%라고 돼 있네요. 맞아요? 그럼 2%라는 거는 10억에 대한 2%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10억에 대한 5천만 원이네요. 맞아요? 그럼 몇 프로예요? 5%죠. 10억에 5천만 원이니까 5%잖아요. 10억에 5억이면 50%니까 10억에 5천만 원이면 5%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액 자기자본으로 이용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은 5%다. 자, 두 번째. 부채를 얼마만큼 쓰라고 그랬어요?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부동산에서 50%는 은행 대출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부채를 50% 이용했대.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은 얼마가 됩니까? 5억이 되겠죠. 맞아요? 순영업 소득은 여전히 3천만 원. 이자는요, 이제 5억에 대한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얼마예요? 4%네요. 그럼 5억에 대한 4%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5억에 대한 40%가 2억이니까 5억에 대한 4%는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 그리고 얘는 당연히 가치상품 더해주고. 그럼 이거하고 이건 없어지고. 5억분의 3천만 원이니까 5, 6, 30 몇 프로예요? 6%죠. 6%. 맞아요? 그래서 부채를 이용했을 때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된다? 몇 프로다? 6%.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는요?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답이네요.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제가 여러분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석 달 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 문제에 자신이 없으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손 대지 마세요. 자, 넘길게요. 7번은 이제 안 해도 되네요. 다시 이제 우리 기본 요약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렛대 효과까지 봤습니다. 지렛대 효과. 자, 이제 73페이지에 보시면 위험이에요. 위험. 자, 위험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밑에 위험의 종류 있죠? 위험의 종류 알아야 돼요.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특히 세 개를 특히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 이 세 개를 잘 낸다, 시험에서는. 자, 그럼 사업상 위험 보세요.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업 자체의 뭐와 관계되는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성과 관련된 위험이야. 수익성 동그라미 하세요.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야. 그럼 수익성과 관계된 위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에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김밥 사업을 하는데 김밥 사업에서 돈이 안 돼. 이게 사업상 위험이야. 김밥이 안 팔린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김밥이 안 팔려. 내가 식당을 하는데 밥이 안 팔려. 사업상 위험이에요.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가 안 돼. 이게 사업상 위험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임대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임대가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에요. 그러면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위치 위험도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입니까? 그렇지. 사업상 위험이니까 얘들도 다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이야. 그럼 시장 위험은 뭔데? 자, 시장 위험은 왜 내가 수익이 안 날까? 그 이유가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럼 시장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그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시장 위험이란 말이에요. 또 원인이 시장에 있대. 시장이 어떻게 됐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네. 물가가. 인플레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플레가. 그래서 안 되네. 시장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내가 예측을 못했어요. 수요 공급이 변해버리는 거야. 즉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임대 수요가 없네. 사람들이 안 와. 또는 공급을 내가 잘못 예측했어. 내가 지금 원룸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 하려고 하니까 온 동네 원룸이야. 막 짓고 있어, 원룸을. 공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안 된다는 걸까? 임대 같은, 예를 들어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공실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임대 사업에서 돈이 안 된다는 게 뭐야? 공실이잖아. 공실. 예를 들면 그러면 공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시장 위험의 한 예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미분양 무슨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위험은 기억을 해놔야 되거든. 그럼 시장 위험은 경기 변동, 경기 침체, 공실, 미분양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에요. 오케이? 그럼 기억해놔야지. 운영 위험하고 위치 위험이죠. 보지마. 신경 쓰지마, 얘들은. 여유가 있으면 보세요. 여유가 있으면 보세요. 여유가 없잖아. 보지마. 난 뭐 가만히 보지 마라 그런다. 너무 어쩔 수 없고. 보지마. 자, 그 다음에 금융위험이에요. 금융위험은 뜻을 알아야 되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돈 못 갚을 위험. 돈 못 갚을 위험. 네, 이 금융위험을 제가 옆에 괄호 안에 재무위험이라고 적어놨죠. 혹시 출제 교수님이 재무적 위험 그래도 금융위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무위험이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대학 교수들 중에는. 금융위험, 재무위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지레트 효과 있잖아요. 자, 부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지레트 효과를 얻잖아요. 그럼 부채를 이용 안 하면요? 지레트 효과 없죠? 금융위험도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참고로 보세요. 법적 위험이 뭐겠어요?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나 제도가 바뀐 거야. 법과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법, 제도 이런 말 나오면 법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법, 제도의 변경과 관계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줄칠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이자율의 변화 줄쳐놨죠. 이자율의 변화는 법적 위험 아니야. 근데 그 앞에 정책이란 말을 동그라미 해야 돼. 정책에 의한 이자율 변화라 그래야 돼요. 정책에 의해서 이자율이 변했잖아요. 그거는 법적 위험입니다. 그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유동성 위험 중요해요. 유동성 위험이 뭐예요?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죠. 현금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즉 낮은 황금성이에요. 자, 그래서 위험의 종류에서는 사업상 위험, 시장 위험, 금융 위험, 유동성 위험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인데 수익률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